안녕하십니까. 하나생명 김일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인데, 제가 30년 이상 글로벌 경제 매크로 전망을 하면서 매번 전망할 때마다 늘 어려웠어요. 늘 어려운데 이번에는 좀 다른 이유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게 정경유착이 너무 심한 거죠.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게 뭔 부정부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 전망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엄밀한 과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런 방식으로 전망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사람의 개입 없이 돌아가는, 사람의 어떤 의식적이나 전략적인 패턴의 변화를 무시하고 돌아가는 그런 펀더멘탈의 변화를 갖고 우리가 전망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국가적인 전략,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 이런 요소가 강하게 경제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뭐 뉴턴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뉴턴도 당시에 금융시장에 투자를 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잃었는데, 그러고 나서 뉴턴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관계를 계산할 수는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천체의 움직임처럼 경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돌아가는 경제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나름 어느 정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계 또는 어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개입, 이게 경제에 추가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러면 경제 전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제 전망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에서는 어떤 전략을 지금 쓰고 있겠는가, 그리고 그 전략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가에 좀 더 많은 중점을 둬야 됩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결코 나이브하게 펀더멘탈 전망을 갖고 경제를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깊숙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략적인 개입, 이걸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 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다가 아예 그냥 레이건 대통령의 초상화를 아주 큰 걸 붙여놨어요. 왼쪽 그림에서. 그 위에 보시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인데 좀 작죠. 그보다 훨씬 더 큰 걸 붙여놓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서 소련을 이제 압도적으로 이긴 그런 대통령이죠. 미국의 패권을 회복하고 되찾은 그런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의도가 굉장히 강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굴복시키겠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 그래서 나도 역사적으로 위대한 대통령의 반열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에 맞서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오른쪽에 있습니다만, 원래 신년사를 할 때 뒤에 책도 많이 갖다 놓고, 그래서 뭐 전화기도 책상 위에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 전달하는 장치들을 뒀어요. 근데 이번 신년사에서는 아예 모든 걸 다 치워버리고 오성홍기하고 뒤에 만리장성 그림만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당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 패권 경쟁이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4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관세 전쟁으로 들어갔죠. 중국과의 경제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게 관세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작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APEC 경주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1년 동안 관세 전쟁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1년 동안 휴전,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관세 전쟁이 실패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대법원에서 관세가 과연 적절했느냐, 이거 의회가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가 사이 어떤 조약이나 국가 사이의 관계는 의회가,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죠. 대통령을 한번 뽑았다고 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선전포고하거나 뭐 이럴 수는 없습니다. 관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이 이제 이게 의회가 결정하기 너무 느리고 하니까 의회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한테 권한을 위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의회가 위임한 그런 권한 맞느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집행하는 거 보면 저런 정도로 의회가 위임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소송부터가 지금 대부분 가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마 이게 그 대법원에서 결국 그 관세를 무효화시키고 뭐 행정부가 플랜 B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관세 전쟁은 여기서 거의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 기술 전쟁에 집중하게 될 것 같아요. 두 나라 모두 다. 먼저 관세 전쟁은 장군멍군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럼프 1기 때 처음에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을 했죠. 중국 경제가 크게 둔화가 됐고 주식시장도 당시에는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의 약세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우연도 하나의 굉장히 큰 요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이게 등장을 하면서 중국한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시간을 갖고 경제를 재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 게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동안에 중국이 주로 뭘 했느냐면 미국이 중국을 관세로 때리더라도 안 되도록 이게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니고 우회 수출로를 많이 확보했는데 그 우회 수출로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동맹 국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기에 와서 올해 초에 그 중국에 대해서 새롭게 미국이 이제 관세를 때렸을 때 이 관세 효과가 중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보다 캐나다, 멕시코 이런 이제 주변 국가들 그리고 미국의 동맹 국가들의 타격을 굉장히 강하게 입히면서 관세 정책의 효과가 현저하게 약화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번 10월에 중국이 처음으로 그동안에 이제 이런 미국과 중국 사이 패권 전쟁에서 중국은 늘 수세적인 입장이었거든요. 미국이 뭘 공격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수준이었지 먼저 치고 나간 거는 없었는데 이번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에 들어간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미국과 중국 사이 패권 경쟁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선공을 가한 것이죠. 결국 미국이 여기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관세 전쟁을 1년간 유예시키는 이런 방식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중국의 미국과 중국 사이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은 이제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부과한 관세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그거는 이제 좀 더 시간을 두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레버리지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중국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거쳤는데 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왼쪽에 있는데 많이 줄었죠, 그죠?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전체 수출은 줄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나가는 것을 다른 나라로 미국에 직접 수출 안 하고 그냥 멕시코나 캐나다를 우회해서 수출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멕시코나 캐나다 경제에 이게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거기서 돌아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차단하기 위해서 캐나다나 멕시코에 관세를 때리면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한테 등을 돌려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관세 카드를 꺼냈는데 이게 동맹국들한테 훨씬 더 큰 타격을 입히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게 중국이 지난 7년 동안 나름 열심히 제조업을 이제 글로벌하게 재편시켜놨다라는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세 전쟁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오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경제로 소련을 압박을 해서 결국은 항복을 받아냈습니다만 그 이전에 기술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미국이 우위에 서고 난 다음에 그 기술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그래서 이게 소련이나 주변 국가로 들어가는 걸 완전히 봉쇄시켜 놓고 경제를 끌어올려서 결국 항복을 받아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런 기술적인 우위를 갖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거는 좀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가령 미국의 경우에는 1957년에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죠. 스푸트니크 셔크라고 부르는데, 소련의 이제 과학이 훨씬 더 앞서가 있는, 물리학이나 이쪽 과학이 훨씬 더 앞서가 있는 사람이 계산도 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느냐 하면, 결국은 192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은 미국이 훨씬 먼저 했으니까, 미국은 이걸 반도체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달까지 로켓을 보내는데, 물리학이나 이런 걸로 잘 계산해서, 아주 엄밀하게 계산해서 쏜다고 하더라도, 쏘고 난 다음에 그동안의 변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도 불고, 이런저런 우주 파편에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경로가 계속 바뀌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산을 잘해서 쏜다고 해서 이게 달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당시 소련은 그런 기술은 없었죠. 이걸 잘 쏘긴 했습니다만, 중간에 생기는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련이 그런 기술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는데, 경제학에 썼습니다만, 이 칼만 필터링이라는 게 1960년에 논문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칼만 필터는 자율주행에서도 핵심적인 어떤 알고리즘인데, 가다가 변화가 생기잖아요. 또는 처음에 우리가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고, 가다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값에 어떤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그걸 요격하려고 내가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미사일을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고, 미사일이 가다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쏜 요격 미사일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측정을 했는데 거기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정해서 결국은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게 핵심이 칼만 필터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미국이 반도체, 컴퓨터를 통해서 결국은 1966년에 아폴로에 들어가는 AGC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로켓이 날아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나 모든 변화들을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 안에서 반도체가 이제 계산을 해내는, 시스템 반도체가 계산을 해서 경로를 달까지 끌고 가는 이런 기술이 미국에서 나온 것이죠. 그걸로 해서 미국이 소련을 완전히 기술적으로 압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이 기술을 철저하게 소련으로부터 소련 완전히 봉쇄를 하고, 레이건 대통령 시대 때는 경제를 그냥 끌어올려가지고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면서 소련의 항복을 받아낸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런 관계가, 미국이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갖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반도체 영역에서만 보더라도 미국은 첨단 반도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서는 확실히 중국을 압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전체 반도체 수출입을 보더라도 중국의 시스템 반도체 수입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미국은 이 재료 부품, 특히 히토류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한쪽이 압도적 우위를 절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미국을 압박을 해봤더니 미국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게 옛날하고는 판이 다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오래 했던 것처럼 경제를 마구 끌어올려가지고 이러면 중국이 항복하겠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술 전쟁의 영역에서는 제가 최근에 챗GPT하고 중국의 LLM으로 최근에 나온 LLM이 있어요. 이거하고 두 군데다가 물어봤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첨단 영역에서 기술 격차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둘 다 좀 비슷한 이야기는 하는데, 반도체 영역에서는 미국이 확실히 앞서고 있다.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중국이 아직 못 따라오고, 물론 중국이 범용 반도체에서는 거의 대부분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그림에 있습니다만 무료로 돌아가는 LLM에서 좀 버전이 낮은 거죠. 무료로 돌아가는 LLM에서는 이미 미국은 이거 안 해요.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중국 업체들의 LLM이 거의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미국은 이제 무료 버전은 그냥 대충 해놓고
아주 첨단,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박사급 지식을 갖추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중국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 아니, 그런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겠냐. 그냥 쓸 수 있는 걸로 만들면 되지 뭐. 군사 무기에 넣고, 로봇 만들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전화 받고, 뭐 이 정도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첨단으로 가느냐. 사양만 계속 높이고, 미국에서도 요즘 그런 그런 시도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들이 많죠. 저거 저렇게 간다고 저렇게 투자도 많이 하고 주가도 많이 끌어올리는데 저거 이상한데 저런다고 뭐가 획기적인 무엇인가 나오겠나? 이미 중국은 훨씬 더 낮은 범용 반도체 영역에서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괜히 몇몇 사람들이 그냥 끝까지 한 가보자라는 것은 너무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너무 그쪽에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이 반도체 영역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국도 그 정도 첨단 반도체들은 생산을 하고 있고 LLM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반도체는 이미 충분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젠슨 왕 CEO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다른 영역에서 보면은 그렇게 미국이 중국을 기술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하고 경제전쟁을 벌여봤자 미국이 오히려 패배할 확률이 높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패배할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으로서도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첨단 반도체 영역에서 미국이 이제 꽉 막아놓고 중국을 막아놓고 이 첨단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든 것들 다 그냥 경제를 붐업시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의 우위를 갖는 영역에서만 이제 기술을 끌어올리는 그런 쪽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 우리가 봤던 것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경제에 쏟아붓는 그런,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일은 아마 없지 않겠는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좀 쿨다운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관세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이동을 하면서 나타날 현상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가 1990년대 중후반에 있었어요. 그때도 뭐 PC,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사무실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컴퓨터가 없던 데서 컴퓨터가 들어오고 전부 다 엑셀을 쓰기 시작하면서 한 단계의 생산성에 거대한 혁신이 일어났는데 그때랑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서 투자가 확실히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낮은 금리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유발할 이유가 없는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가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끌고 가는 이런 국면이고, 이럴 때는 채권 시장이 경제를 판단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95년쯤에 경기 침체 온다고 장단기금리 확 줄었다가 경기 침체가 아니네. 그러니까 경제 데이터를 새로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경제에서 GDP 차지하는 영향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매크로에 대해서 오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 제일 끝부분에 최근에 보면 경기 침체 온다고 장단기금리차가 막 저렇게 내려갔다가 아니네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기 침체도 안 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 채권 시장이 이런 국면에서는 경제를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기본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굴러갈 수 있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금리는 한 가지 경제 지표에서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는 경제 지표가 미국의 연간 고용 증가인데, 이거는 난판 페이롤을 연간 단위로, 월 단위로 계산한 게 아니라 연간 단위로 계산해서 그려놓은 그림인데, 지금 수준이,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페이롤 증가가 몇 명이냐를 보면 지금 정도 수준은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고용이 이만큼 증가한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는 그냥 폭포수처럼 고용의 악화가 나타나기 딱 직전이에요. 딱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가지고 미국 연준 내부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금리 낮춰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시각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뭐 지금 관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물가 문제가 있는데 그 고용은 AI 때문에 사람들이 고용을 잘 안 하는 것일 수 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양시각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 고용 문제는 그냥 봐서는 안 될 문제고 상당히 심각한,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만 이때부터 금리가 그냥 폭포수처럼 떨어져 버리는 그런 국면이었죠. 과거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다르긴 해요. 어쨌든 그 AI 때문에 그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고 있는 면이 많고 경제가 나빠서 고용을 줄이는 그런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고용이 이 정도 수까지 내려오게 되면 결국은 대부분에서 이제 관세 결정이 나오고 나면 그러면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 쪽이 대세가 되고 금리 인하를 계속 해나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올라가는 경제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그렇게 팍팍 내려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기 금리를 아주 엄청나게 낮출 것 같지는 않고 한 50에서 100bp 정도 낮추지 않겠는가. 장단기 금리 시장 이런 경우에는 별로 축소되지 않고 그냥 그 평행해서 이동하는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뭐 버블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버블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CAP 지난 10년간의 이익입니다. 올해 그냥 1년 동안의 이익이 아니고 10년 동안의 평균 이익을 놓고 봤을 때 P가 지금 레벨이 40배, 미국 S&P 500이 40배인데 이거는 2000년 닷컴 버블 때 45배, 44배, 45배 갔었고 팬데믹 때도 이게 40배 정도까지 왔는데 지금 끝까지 왔어요. 유지가 되기 어려운 그런 레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 미국 정부가 계속 그냥 중국한테 이길 때까지 그냥 경제에 퍼붓는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정부의 이제 방향이 바뀌고 최근에 마가 내부에서도 분열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 중국하고 그냥 패권 전쟁해가지고 이기겠다며. 근데 이건 뭐야? 그럼 됐고 국내 문제만 집중하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좀 경제를 마구 끌어올리던 그런 미국의 정책이 좀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에 그 어느 정도 조정을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익 증가율도 보면 90년대에 제가 중후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만큼 이익이 증가하다가 지금 좀 둔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인데 환율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게 이게 엔화입니다. US 달러하고 그러니까 같이 가다가 엔화가 그냥 지금은 약세거든요.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중국과의 그 관계 최근에도 악화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국과 갈등을 이렇게 장기화해 나가면서 결국은 이 배터리 반도체 전략 기지화를 해야 되겠다. 자기네들이 중국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엔화 약세를 통해 가지고 제조업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조용하게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미국이 원래 일본을 엔화 약세는 용인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다라고 해서 일본의 엔화 약세를 용인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엔화 약세가 심각하게 일어나죠. 오른쪽에는 우리나라 원화를 위엔화하고 그다음에 일본 엔화하고 관계에서 나타내 봤는데, 이게 위안화처럼 움직이던 지난 10년, 2010년, 2020년까지는 위안화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였죠. 이러다가 엔화 약세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엔화를 따라가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서 이게 일본의 정책이 변화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변화도 생각하기 어렵고 미국의 변화도 생각하기 어렵고, 그렇다 보면 패권 경쟁이라는 구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일본의 엔화 약세를 가장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한국의 원화도 강세로 돌아서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